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여권 문제가 터지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이후 빗발치는 연락으로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유명 항공사 대표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윌리엄입니다. 15년 동안 대형 항공사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다녀봤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조종사 대기실에 앉아 다음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조종사 크레이그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더군요. 그는 곧바로 한국이 무비자 여행 순위에서 상위권이라는 뉴스를 보여주며 비웃었어요. 저도 한번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한국 여권 세계 무비자 입국 3위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국 여권이라고? 거기는 공산권 근처 아냐? 어떻게 저런 나라가 미국보다 순위가 높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크레이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편견이 묻어났죠.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잘 몰라서 뭐라 못하겠네. 사실 제 머릿속 한국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삼성과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였거든요. 어렴풋이 올림픽도 개최했던 것 같고 전쟁이 있었던 나라. 그 정도였어요. 그때 다른 조종사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한국이 완전한 후진국이었으며 서울의 위치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의 말에 힘입어 크레이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조롱했어요. 저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세계는 넓고 모르는 것은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크레이그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말이죠. 저는 없다고 노선에 배정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레이그는 그것이 운이 좋은 일이라며 아시아는 비행시간도 길고 현지 음식도 이상하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세계 3위 여권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을까?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사는 아시아 노선을 자주 타는 조종사였죠. 그녀는 직접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좁은 생각이라고 지적했어요. 크레이그는 곧바로 리사를 비꼬았고 리사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볼까 생각했지만 곧 다음 비행 준비를 해야 했기에 그냥 접었어요. 어쩌면 언젠가 직접 가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인천행 비행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 말이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유럽 노선만 담당하다가 갑자기 아시아 장거리 비행이라니요. 마침 동아시아 노선 전문 조종사 2명이 갑자기 휴가를 내면서 저에게 기회가 왔다죠. 항공 스케줄 관리자인 헬렌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음 주 인천행 비행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 비행이 그린기 없는 노선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갑자기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책임져야 한다니. 마음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어요. 모르는 공항, 낯선 관제탑 직원들과의 소통, 한국의 비행 규정. 모든 것이 새롭고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거절하면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헬렌에게 수락 의사를 전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크레이그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인천행 비행을 맡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하자 크레이그는 코웃음을 치며 또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아시아 국가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뭐? 거기는 공항도 엉망일걸? 아마 뉴욕이랑 비교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뭐 먹을 건데? 다 맵고 이상한 것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에서 호기심이 솟아올랐죠.
모두가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나라, 직접 가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가 항상 그렇게 혐오하는 곳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심 그가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천공항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사진만 보아도 꽤 현대적인 공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실제는 다를 수 있겠죠.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려다 그만 잠들고 말았어요. 꿈에서는 미지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천행 루트, 공항 정보, 기상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모두가, 특히 크레이그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곳일까? 아니면 크게 다를까? 직접 가보면 알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어쩌면 이 비행이 제 선입견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 전날, 오랜 친구인 제임스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전 세계를 누비는 사업가였습니다. 한국행 비행에 대해 언급하자 제임스의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인천? 괜찮은 곳이야. 공항도 깔끔하고. 크레이그와 다른 반응에 내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임스는 비즈니스로 몇 번 방문했었다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을 위해 뉴욕 JFK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행 보잉 787의 기장을 맡게 되었죠.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많은 이들이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크레이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이 지연되어 잠시 들렀다고 했어요. 이게 내 승객들이구나. 조용해 보이네. 크레이그가 한국인 승객들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응, 꽤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크레이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저런 척하는 거야. 실상은 다르다니까. 비행 중에 보면 알 거야. 다들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뭔가 바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할게. 선입견은 그만두지 그래. 내가 돌아와서 내 말이 맞다고 할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크레이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승무원들과 함께 최종 비행 준비를 마치고 승객 탑승을 시작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조용히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주로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부모는 정중하게 승무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환영하고 비행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된 안내문도 읽었죠. 발음이 서툴렀지만 한국인 승객들이 호의적인 미소로 반응했어요. 탑승이 끝나고 이륙 준비를 하면서 크레이그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인들이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승무원 캐런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승객들이 평소보다 조용하네요. 탑승도 순조롭고요. 비행이 시작되고 첫 2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자 한국인 승객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승무원들에게 늘 감사 인사를 했고 대부분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한 미국인 승객이 화장실 문제로 화를 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 승객 한 명은 승무원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시간 비행 후 저는 잠시 조종석을 부조종사에게 맡기고 기내를 둘러보았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한국인 사업가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뉴욕에서 사업 미팅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또렷한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종석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크레이그가 틀렸어. 이 사람들은 전혀 그가 묘사한 것과 같지 않아. 직접 보고 판단하길 잘했어.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탑승객들의 모습만 봐도 그들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은 명확했고 영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전경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착륙 허가를 받고 천천히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착륙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어요. 활주로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착륙 후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넓고 정돈된 활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행 승무원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의 현대적인 건물, 반짝이는 바닥, 세련된 디자인의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JFK 국제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 안내원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부에 작은 정원과 문화체험 공간까지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어 줄을 거의 서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스캔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의 입국 심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외국인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공항 맞아요? 호텔 같은데.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찾는 곳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짐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디지털 신고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깨끗한 공기와 정돈된 교통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질서정연했고 공항 철도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크레이그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넓은 도로,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크레이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내가 말한 것과 전혀 달라. 여기는 정말 놀라운 곳이야. 그렇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저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한국인 승객이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그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을 찍은 뒤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을 등록한 뒤 얼굴 인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어요. 담당 직원이 와서 여권을 다시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10분 정도 소요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여권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전자여권의 보안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신속한 입국 절차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였네. 크레이그와 다른 동료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폄하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 다른 외국인 조종사와 마주쳤습니다. 캐나다인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인천 노선을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와봤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네, 첫 방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그래요. 특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17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뉴욕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편견이죠. 많은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클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국 여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세계 3위라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여권은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무비자로 갈 수 있죠. 한국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와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의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한국과의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내일은 도시를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철도역으로 향하면서 다시 한번 인천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기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은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로 갈아타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역시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시내에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궁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디지털 기술이 생활에 깊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식당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을 사용했고 결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 오후에는 대형 전자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기술 제품들을 구경하면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실감했어요. 몇몇 제품은 아직 미국에 출시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크레이그가 생각났어요. 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때? 그곳 지옥이지?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던 한국은 여기 없어, 크레이그.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어. 크레이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려 호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여주었어요. 저게 후진국처럼 보여? 공항부터 교통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까지 모든 게 최첨단이야.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라. 크레이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사진만 보면 꽤 인상적인데. 하지만 실제로 살기엔 어떨지 모르잖아. 그래, 물론 모든 곳에 장단점이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은 절대 아니야. 와서 직접 봐봐.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특별히 한국 여권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를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외교부 산하 여권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여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몇 개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경제 발전, 국제 신뢰도 향상,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모두 기여했습니다. 박물관의 한 섹션에서는 한국 전자여권의 보안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생체인식 칩, 홀로그램, 특수 잉크, 미세문자 등 최첨단 보안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이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높인 주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여권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우리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보안 기준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면서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과의 위상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박물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한국인 외교관 출신 은퇴자와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권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동,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이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여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국민들의 노력, 경제 발전,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한 신뢰를 구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크레이그와 같은 동료들이 가진 편견이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권 하나를 통해 한국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야. 그 나라의 명예 그 자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여권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저는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항 근처 전망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활주로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륙과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관람할 수 있는 명소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조종사로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넓은 유리창 너머로 인천공항의 광활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활주로에서는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모든 감정이 밀려왔어요. 전망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한국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부모와 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여권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가 그려진 여권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비행기를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큰 아이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조종사라고 말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면서 저는 그들의 여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여권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세계 3위라면서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이 작은 책 한 권에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여권이란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 한국가의 위상과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통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다시 전망대 창가로 돌아와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저도 그 비행기 중 하나를 조종해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크레이그와 다른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전망대를 떠나기 전 창밖으로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태극 문양이 그려진 기체가 햇살에 반짝이며 구름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다시 한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4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알게 됐다. 어떤 나라는 눈으로 보기 전까진 절대 알 수 없는 위대함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내게 그런 곳이었다. 이제 돌아가 진실을 말할 차례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둘러보며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선물도 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이륙 준비를 하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귀국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한 유명 국방 전문가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죠. 수석 분석관이라 불리는 만큼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노아 존슨, 우리 부서의 고위 관계자였죠. 노아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색 표지의 보고서를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국방부에서 빨간색 표지는 최우선 순위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러시아의 새로운 동향? 중국의 군사훈련? 아니면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긴급 상황인가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잠그고 노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노아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쳤죠.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읽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 한국이라니요? 정말 한국? 그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나 만드는 작은 나라 말입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이라도 됐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국에 불과했습니다.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반도 국가죠. 경제적으로 몇 가지 전자제품이나 만들어 성공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군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 관심 바뀐 나라였죠. 북한과 대치 중이라 군대는 있지만 그건 미국이 주는 중고 무기로 겨우 버티는 수준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 군대가 무슨 힘이 있던가요? 주한 미군으로 간간히 연명하고 있는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켰던데 군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안 봐도 뻔하더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북한에 잡아먹힐 나라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군인들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일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보여주다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니 농담도 심하네요. 하지만 노아는 제 반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라는 제스처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캐나다를 크게 앞질렀다는 사실을 그래프와 수치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구매국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캐나다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캐나다보다 앞서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캐나다는 지칠 국가고 나토 회원국이며 미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는 나라예요. 반면 한국은 그저 분단국가로 북한이라는 위협에 맞서 방어적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말은 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으로 가라고 말이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 가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다른 분석관을 보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에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방산 기술과 세계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관이 필요하네. 그건 바로 자네야. 하지만 저는 제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아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지시야. 국방부 장관님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네. 자네의 보고서는 바로 그분의 책상에 올라갈 거야. 이건 자네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 거절은 불복종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은 물론 향후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줄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낯선 곳이었고 특히 한국은 그저 TV에서 보는 이국적인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임무였죠. 제 목소리는 굳어 있었어요. 노아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음거리를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과장된 보도자료나 허황된 선전 정도가 나오겠지 생각했죠. 어쩌면 미국이 준 무기를 살짝 개조해서 자국산인 척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믿기 힘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 캐나다는 겨우 7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K고 자주포였습니다. 이 자주포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요? 그것도 우리 캐나다의 동맹국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나 다음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KF-21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경공격기도 아니고 정교한 전투기를? 그것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 한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완비했다고요? 설마 이게 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미국이 해준 게 아니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기술 사양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 영상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의 성능이 캐나다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고 캐나다를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왜 저를 한국에 보내려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캐나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짐이 다 챙겨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캐나다 국방부에서 한국 방위산업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저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의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한 자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종의 불안감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게 전부 과장이길 바란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방부 전체가, 아니 서구 세계 전체가 아시아, 특히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던 거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직항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13시간의 긴 비행이,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편안한 좌석도 제 마음의 불안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이륙 후 노트북을 펼쳐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K고 자주포의 기술 사양,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현무 미사일의 실전 배치 현황.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캐나다의 방위산업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미지의 세계처럼 광활하고 깊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라면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기술 발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를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발음이 쉽지 않았어요.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입니다. 날씨는 맑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윤곽. 마침내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공항 터미널의 웅장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디자인이 근사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곡선이 마치 파도처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교를 지나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출입국 심사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리문 같은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있었죠. 저도 다른 승객들을 따라 그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 앞사람이 게이트에 서자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바로 통과시켰어요. 제 차례가 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게이트에서 영어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랜 줄, 까다로운 질문, 지문 등록 같은 절차가 없었죠.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 겁니다.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은빛 로봇이 다가왔어요. 이 로봇이 제 이름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출입국 시스템에서 제 정보를 받았나 봅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봇은 계속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김태현 대령이 한 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봇을 따라 한 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바닥 청소를 하는 로봇,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심지어 수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카트까지 모든 게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번 출구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는 제가 다가가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태현 대령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발음에 가까웠고 말의 속도나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울까지 가는 동안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차량은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어요. 날렵한 선, 유리와 매끈한 표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대령은 이것이 수소전기 자율주행차라고 설명했어요.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령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차량이 스스로 출발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 대부분이 조용한 전기차였어요. 소음과 매연이 없는 고속도로라니. 서울로 향하는 길,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빌딩 외벽은 모두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푸른 공원과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김태현 대령의 안내를 받아 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은 캐나다 국방부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대신 원형의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었고 주변에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작은 장치를 조작하자 갑자기 공중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래프와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이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은 K9 자주포의 세부 구조를 보여주며 회전했어요. 세계 각국에 수출된 현황이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김 대령은 한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의 성능은 기존의 미국이나 독일제 자주포를 능가한다고 했어요. 홀로그램이 바뀌어 KF-21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도 소개됐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어서 AI 드론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집단 지능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통계였어요. 홀로그램이 세계 지도로 바뀌며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우리 캐나다는 겨우 7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NATO 회원국들이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우리의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며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아시아는 서구보다 뒤처져 있다 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서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김대령은 저를 별도의 화상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마이클 스콧과 화상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도 참여하십니다. 화상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2개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잘 아는 캐나다 국방부의 회의실이었고 노아 존슨도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국방부의 회의실이었죠. 마이클 스콧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에단, 잘 지내고 있나? 노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곳이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이클 스콧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에단 맥켄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스콧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이죠. 캐나다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상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 중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없으면 미군 작전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니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드론 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이 대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이클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AI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 AI가 미 공군의 방공 시스템보다 오탐지율이 30% 낮고 반응 속도는 2배 빠르다는 통계까지 공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요? 세계 최강대국이?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니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제 군사기술 파트너라고 했어요. 캐나다도 한국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화상 회의 내내 노아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런 현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진 후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캐나다가 한국을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든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대령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한국 국방연구원 방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정미경 박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박사는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 대령은 저를 한국 국방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상 회의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마저 필요로 할 정도로 발전했을까요? 연구원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정미경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영어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원 내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미래 전쟁 대비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드론 연구실이었어요. 커다란 실내 테스트장에서는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AI 군집 드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드론들이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소통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전투 체계였습니다. 드론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드론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체했어요. 적의 방해 전파가 있어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천 대 규모의 군집 드론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 연구실이었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인간형 로봇부터 네 발로 움직이는 견형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 로봇들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국경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은 완전히 이 로봇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원격 조종 로봇조차 제대로 실전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전 자율형 로봇을 실전에 배치했다니요? 세 번째로 보여준 기술은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정 박사는 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해킹 시도도 즉시 감지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군 통신의 80%가 이 양자 암호통신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우주 군사력 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한국의 군사 위성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24시간 지구 전역을 감시하며 특히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아직 상상만 하고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기존 방식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맥켄지 씨,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이미 실전 배치된 기술들 뿐입니다. 개발 중인 기술들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것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기술 격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대로라면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동료들이 제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됐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노아 존슨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에단, 정부 고위층에서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다음 날 아침, 캐나다 국방부 대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군 수뇌부, 그리고 여러 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부터 시작해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 우주 군사력까지. 또한 미국조차 한국의 군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캐나다를 앞서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 강국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보고를 마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과장된 것은 아닌가.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에단의 보고는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주시해왔습니다만 그 속도와 깊이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총리께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훈련,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며칠 후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발표했어요. 뉴스에서는 이 발표가 캐나다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다음 날, 저는 노아 존슨의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네, 에단. 자네의 보고가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그러더니 노아는 제 앞에 새 프로젝트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한국과의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이야. 앞으로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걸세.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의 사무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타와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캐나다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없다 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제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